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1차 과목 민법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실전 테마 마지막 31번째 테마죠. 저당권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이 저당권은 물권 강론의 마지막 권리이고요. 제 테마 민법 편제상 가장 마지막에 있습니다. 통상적인 편제에 따르면 이 물권법은 민법 총칙 다음에 위치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로 따지자면 법률 행위 뒤쪽에 위치하게 되는데, 제가 이 물권법 파트를 제일 마지막에 둬서 결과적으로 저당권이 모든 테마의 마지막에 위치하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물권, 특히 물권 중에 담보물권 중에 이 저당권의 앞에 다른 법리들이 다 모인다고 생각합니다. 이 저당권이 집합소가 되는 거고, 다른 법리를 알았을 때 이 저당권을 이해할 수 있고, 이 저당권을 이해한다는 것은 다른 법리가 정리가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저당권은 결국 피담보 채권이 변제되지 않았을 때 목적물을 경매하게 되지요. 목적물을 경매하게 되면 그 목적물에 있는 권리들이 누가 우선이냐를 갖고 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배당표 형태로 나오게 되죠. 그 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민법 지식이 총동원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물권과 채권과의 관계, 채권 중에 특별법에 의해서 물권에 앞서는 권리들, 또는 물권과 동일한 권리들, 또 물권 자체의 효력, 물권 상호 간의 효력, 이런 걸 다 알아야만 권리 간 우열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 이 저당권에서 권리의 우열을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론들이 여기에 모여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당권을 얘기할 때는 앞에 나왔던 법리들을 한 번씩 언급하면서 가게 될 거예요. 이 저당권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담보물권이라는 게 결국 피담보 채권을 전제로 하는 거고, 그 피담보 채권이 변제되지 않으면 경매를 할 수 있다는 걸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경매를 했을 때 이 저당권이 어떤 순위에서 얼마를 배당받느냐, 결국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는 다른 권리들과의 관계를 또 따져봐야 되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민법 전체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테마로 이 저당권을 위치시켜 놓은 겁니다. 저당권은 대표적인 담보물권이죠. 부동산에 저당권 등기를 해서 그 순위에 따라 우선 변제권을 갖습니다. 그리고 저당권은 부동산만 객체로 하는 게 아니라 권리에 대해서도 할 수 있어요. 지상권, 전세권에도 부기등기 형식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부기등기가 뭔지,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등기 테마에서도 했고, 지난 시간에 유치권에서도 했으니까 그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 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의미 자체가 결국 물권의 순위, 권리 간 순위를 따지는 거예요. 자, 저당권 성립.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지금 이 저당권 파트에서 저당권을 먼저 배우는데, 사실은 지금 실무적으로는 저당권보다 근저당권이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혼동하시면 안 돼요. 저당권 먼저 하고 나중에 근저당을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저당하고 다르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예, 원칙 저당권 배우고 근저당, 이게 예외입니다. 근데 실무적으로 이게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공부의 중심은 근저당이 되는 건 맞는데, 저당권을 배워야 근저당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저당권을 배우는 겁니다. 차이점을 당연히 아셔야겠죠. 둘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 부분에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당권도 일반 물권의 성립과 마찬가지로 법률행위, 계약하고요. 예, 그 다음에 등기를 하죠. 자, 당사자 사이에 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쓰고 저당권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당권이 성립합니다. 법률 규정에 의한 저당권도 있긴 있는데 뭐 법률 행위에 의한 저당권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법률 규정에 의한 저당권, 법정 저당권은 그런 게 있구나 하는 정도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립, 계약, 설정자와 저당권자 사이에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등기를 하고요. 그런데 내가 돈을 빌리는데 내가 담보 잡을 게 없어요. 그래. C의 집이 있어. 내가 돈을 빌리면서 C의 저당권 설정하는 경우가 있죠. 이때 C를 물상보증인이라고 합니다. 용어를 알아두세요. 자, 등기사항. 등기부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면서 채권자, 채무자, 얼마, 그 다음에 변제기, 이자 이런 거를 등기하게 됩니다. 이 등기를 하는 거는 다른 사람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등기부에 1순위 저당권이 얼마가 나중에 배당되는지를 알아야 두 번째 여기에 들어갈지 말지를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집값이 1억인데 앞순위가 뭐 한 8천을 가져갈 것 같다. 그러면 나는 후순위로 담보로 들어가든지 뭐 임대차로 들어가든지 들어갈 때 2천을 초과해서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앞에 게 얼마가 배당될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등기, 이 등기를 갖고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하게 하는 겁니다. 등기는 남보라고 만드는 겁니다. 공시죠, 공시. 예, 남 보고 잘 판단해서 결정하세요 라고 남한테 알리기 위한 겁니다. 운전할 때 깜빡이 켜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왼쪽 깜빡이 켜면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저당권 등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얼마까지는 가져갈 거니까 알아서 후순위로 들어오세요라고 알리는 거예요. 성립 요건, 등기는 성립 요건이지 존속 요건이 아닙니다. 즉 일단 등기가 되면 중간에 불법 말소됐더라도 저당권은 유효합니다. 불법 말소된 걸 다시 살리면 됩니다. 존속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등기의 유용, 이해관계자 없으면 가능하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1순위 저당권, 2순위 저당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1순위가 변제를 다 했다. 그러면 1순위가 사라지고 2순위가 1순위가 돼요. 이거를 순위 승진이라고 합니다. 순위 승진 원칙.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말소되면 다시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2순위가 없어. 원래. 그러면 1순위만 있으면 얘가 일단은 말소가 돼야 되는데 남아있는데 다시 돈을 빌렸어요. 다시 돈을 빌리면서 이 앞에 이렇게 기재된 걸 그대로 사용하면서 요걸로 그냥 새로 빌리는 돈의 저당권으로 하자라고 하는 걸 등기 유용이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안 돼요. 후순위가 올라오니까. 근데 후순위가 없으면, 즉 이해관계자가 없으면 가능해요. 남한테 피해 주는 거 없으니까 그냥 둘이 합의하면 되는 겁니다. 뭐 그냥 상식적인 얘기예요.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순위 승진 때문에 여기에 유용을 해버리면 이 승진된 사람을 다시 밀어내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는 이 사람의 권리를 뺏는 거기 때문에 이해관계는 있으면 유용은 안 됩니다. 저당권 객체, 부동산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지상권, 전세권처럼 권리 저당이 가능합니다. 이 권리 저당을 왜 하냐면 전세권 같은 경우 내가 이 집에 전세권이 있어요. 전세 1억짜리 전세로 들어갔다 칩시다. 이 전세권이 있는데 전세권도 등기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돈이 필요해. 그러면 이 전세권을 담보로 맡기는 거예요. 이 권리 자체를. 아직은 돈은 없어. 그런데 이 전세권은 계약기간 끝나면 주인한테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있죠. 예, 요거를 은행에 담보로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당권 설정하는데 저당권 설정 어떻게 하냐면 이 전세권 등기에 부기 등기를 하면 됩니다. 등기부에 이렇게 을구에 1번 전세권 이렇게 있으면 요걸 담보로 돈을 빌린다. 그러면 1-1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당권 누구 이래갖고 요 전세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저당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 뒤에 이제 2순위, 3순위가 있겠죠. 이때 부기 등기로 끼어 들어온 건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이 원래 있던 권리에 대한 담보기 때문에 이 후순위들한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기 등기로 1-1 이렇게 부기 등기를 하는데
1-1이 2보다 빠르잖아요. 앞자리가 1이니까. 그래서 요 나중에 전세권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전세권에서 배웠죠. 저당권자는 전세권 자체를 경매에 넣을 수 있다. 그 내용 어디 있었습니까? 교재 339쪽에 있습니다. 그 이전 강의를 참조하세요. 예, 여기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이해 못하셨더라도 지금 저당권 하면서 그 부분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앞뒤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자, 저당권은 지상권 또는 전세권에도 설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저당권 설정자는 저당권자 동의 없이 지상권, 전세권을 소멸하게 할 수 없다. 요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앞뒤로 연결되는 거예요. 요걸 반드시 체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피담보 채권은 금전 채권이 원칙이에요. 당연하죠. 돈 빌릴 때 주로 저당권 설정하죠. 그런데 손해배상 채권, 그러니까 금전 채권으로 변경될 수 있는 비금전 채권도 가능합니다. 특정성, 피담보 채권은 반드시 설정 당시에 특정될 필요는 없고 장래에 특정할 수 있을 정도의 기준만 확정되면 된다. 무슨 말이냐면 저당권 설정할 때 딱 얼마짜리 저당권, 뭐 3천만 원짜리 저당권 이렇게 금액을 특정할 필요가 없고요. 나중에 특정될 수 있을 정도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조건부 채권, 기한부 채권도 저당권으로 담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 조건부, 기한부 채권이 가능하다는 또 무엇과 연결되느냐면 법률행위 부관하고 연결되죠. 법률행위 부관 테마 몇이죠? 테마 21 법률행위 부관. 여기 보시면 252쪽 보세요. 252쪽 맨 밑에 149조 있죠.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 의무는 아직 조건 성취가 확정 안 된 경우 일반 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돼 있죠. 예, 그게 이것과 연결되는 겁니다. 조건부 채권, 기한부 채권도 담보로 저당권의 객체로 할 수 있다. 아까 그 부분과 연결되죠. 심지어 장래 증감하는 다수의 채권에 대해 최고액만 한정하여 설정한 것도 가능하다. 이게 근저당이고 실무상 압도적으로 많죠. 무슨 말이냐면 A하고 B가 이제 거래를 하는데 어떤 거래를 하냐면 물품 납품을 받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한 1년, 2년 물품을 받고 거기에 이제 물품 대금을 줘야 되는데 물품 대금이 그러면 계속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잖아요. 뭐 한 달, 뭐 두 달, 세 달 주기적으로 주다 보니까 그 사이에 금액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 금액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심지어 0인 경우도 있고요. 다 갚은 경우도 있고. 여기 이제 한 1년 동안 거래합시다 이럴 때. 이럴 때 요 물품 대금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요 물품 대금을 담보하기 위해서 A가 이제 거래 틀 때 B한테 근저당을 요구할 수 있어요. 물건에. 건물이라든지 여기에 근저당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최고액만 정해요. 이 물품 대금이 오르내리는데 1억까지는 이걸로 담보하자. 그러면 A 입장에서는 저 1억이 넘지 않을 정도로 미수 관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심지어 다 갚아도 이 근저당은 없어지지 않고 이 기간 1년 동안 유지해 놓는 겁니다. 이걸 근저당이라고 해요. 원래 담보물건은 피담보 채권이 0이 돼버리면 담보물건은 부종성에 의해서 소멸되는 게 원칙입니다. 저당권은 소멸돼요. 그런데 이 근저당은 요게 다른 거예요. 일시적으로 채무가 제로가 되더라도 근저당권은 남아있는 겁니다. 일반 저당으로 확정될 때까지 근저당은 남아있게 돼요. 그게 특징입니다. 뒤에 가서 특수저당으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냥 일단 근저당은 일반 저당과 이런 다른 특징이 있다. 그래서 이 차이점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그 실무상 저당권 하면 요즘 다 근저당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공부할 때는 구별해서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저당권을 배우고 있습니다. 근저당이 아니고요. 저당권을 배워야 근저당으로 차이점을 체크하면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359쪽 넘어갑니다. 저당권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다른 법률 규정,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뭐 당연히 임의 규정이니까 배제할 수 있는 거죠. 뭐 그러나 뒤에 없어도 당연히 다른 합의를 하면 그게 우선 적용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효력이 미친다.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저당권은 담보물권이니까 담보물권의 마지막은 경매입니다. 경매. 이 저당물이 있는데 이게 이제 경매로 넘어간 걸 전제로 해야 돼요. 그러면 자 종물의 효력이 종물에 미친다. 미친다는 말은 뭐냐면 경매로 넘어갈 때 같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 저당권은 이 물건에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근데 B라는 물건이 있어요. 여긴 저당권 설정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A가 경매로 넘어가면 B도 같이 경매로 넘어가는 게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요 두 개. 부합된 물건과 종물. 이건 별개의 물건이지만 같이 경매로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겠죠.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 B까지 넘어간다는 거는 이 B를 가진 사람이 뭐 같은 사람이라도 그렇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늘의 날벼락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 범위가. 자, 부합된 물건, 증축한 경우, 증축 부분도 같이 경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경매해서 배당을 해버리는 거고. 종된 권리, 건물 저당권은 임차권에도 효력이 미치는 거고요. 자, 일괄 경매 청구권. 이건 뭐냐면 이제 경매를 신청할 때 일괄로 한다. 여기 토지가 있고 이제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순서가 이래요. 토지만 있을 때 저당권이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이 들어섰다. 이러면 이 저당권이 경매가 돼서 토지 소유자가 바뀌면 이 토지 소유자는 이 건물에 대해서 철거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남의 땅에 왜 건물을 졌냐. 그래서 이 토지 소유자의 물권적 청구권, 반환, 방해 제거, 반환 청구 중에 방해 예방 중에 방해 제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거 요구할 수 있죠. 물권적 청구니까 이유 불문할 수가 있어요. 요때는 요걸 막는 게 이제 법정지상권인데 요때는 법정지상권이 생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저당권 설정할 때 건물이 없었거든요. 저당권 설정 전에 건물이 있고 건물이 같은 소유자고 그때 여기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그때는 얘는 법정지상권이 있어요. 법정지상권 파트에서 다시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없다는 거죠. 저당권 설정할 때 건물이 없었는데 나중에 지으면 이 저당권자가 처음에 이 그러니까 건물 없는 상태에서 가치를 설정해서 저당권을 설정해 줬는데 피담보 채권을 높게 설정해 줬는데 그 위에 건물 지어갖고 얘가 법정지상권이 있다 그러면 여긴 날벼락이죠. 담보 가치가 뚝 떨어지는데 그래서 얘는 법정지상권이 인정 안 되고 철거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이 아깝잖아요. 건물이 아깝고 이걸 철거하기보다 땅하고 건물을 같은 사람이 낙찰받게 하면 사회적 비용이 줄잖아요. 이것도 사회적 자산인데 건물도. 그래서 이런 철거를 막기 위해서 법정지상권이 성립 안 되는 이런 경우 일괄 경매 청구를 할 수 있게 길을 열어놨어요. 일괄 경매 신청. 그래서 한 사람이 이 두 개를 같이 낙찰받아서 건물이 철거되는 걸 방지해보자 라고 해서 일괄 경매 신청권이라는 걸 부여합니다. 법에 의해서. 다만 이렇게 낙찰됐을 때 저당권 여기만 있었잖아요. 이 저당권자는 토지 가격에서만 배당을 받는 거예요. 요거는 경매만 넣은 거고 여기 건물값, 토지값이 따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럼 토지값에서만 배당을 받는 겁니다.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이 건물에 대한 돈까지 배당받는다는 건 아닌 거예요. 낙찰대금 중 토지분에 대하여서만 우선 변제권이 인정됩니다. 이거는 건물 철거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 인정되는 겁니다. 부동산학 개론을 공부하시면 이 부분에
요 두 개 합쳐서 복합 부동산이라는 용어를 배우셨을 겁니다. 토지와 건물을 하나로 묶어서 거래 대상으로 삼는 거, 복합 부동산이라고 하는 용어가 부동산학 개론에 있거든요. 아마 그 공부하신 분은 요거하고 연결해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과실수취권과의 관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칩니다. 그러나 저당권자 그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의 사실을 통지한 후가 아니면 대항하지 못한다. 여기 뭐 예를 보시죠. 과수원의 나무들을 임목복 등기하고 저당권 설정한 경우 여기에 사과가 막 열린단 말이죠. 이것도 저당권자가 경매에 넣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저당권을 설정한 거예요. 나무도 저당권 설정이 가능해요. 임목법에 의한 등기를 하면 나무를 묶어서 등기가 가능하고요. 그럼 등기가 가능하니까 저당권 설정도 가능하죠. 등기부가 있으면. 그러니까 등기할 수 있는데 나중에 사과가 이렇게 막 나는 거죠. 근데 이 사과는 저당권 설정 후에 난 거잖아요. 근데 이 사과 값이 막 비싸갖고 이게 막 돈이 돼. 그럼 저당권자 입장에서 땡큐잖아요. 그런데 이 나무주인은 아니 이 사과는 내 거다. 이게 왜 저당권 왜 경매로 넣느냐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법이 이걸 정리한 거예요. 저당 부동산에 압류가 있은 후 저당권 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에도 미친다는 거예요. 압류라는 건 뭐냐면 이 저당권을 이제 실행해서 경매를 하게 되면 경매 개시가 되거든요. 경매 개시가 등기가 돼요. 이때 압류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때 경매 개시됐다. 그러면 요 뒤는 법원의 영역입니다. 경매가 개시돼 버리면 이 뒤에는 남이 터치할 수도 없고요. 소유자도 처분할 수 없고요. 모든 것은 법원의 경매 절차에 다 흡수돼 버립니다. 요 시점이 중요해요. 근데 요 뒤에 이제 사과가 막 난 거죠. 이것도 경매에 같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요 앞에 사과는 이거는 소유자가 가져요. 왜냐하면 사용 수익권은 소유자한테 남아 있었거든요. 담보권은 처분 권능만 제한하지 사용 수익권은 소유자한테 있잖아요, 여전히. 그러니까 이건 소유자가 갖고 경매 개시된 후에 나는 사과들. 이거는 같이 경매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3자한테는 압류의 사실을 통지해야 대항할 수 있습니다. 요 사실을 알리라는 거죠. 알려서 지금부터 이래 됩니다 해야 그쪽에서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아, 이런 일이 있구나. 알아야 이제 대처를 하거나 나중에 이 열매를 둘러싼 분쟁이 없어지게 될 겁니다. 자, 물상대위 집이 이렇게 있는데 저당권 설정했는데 이 집이 불타 없어졌어요. 쟤만 남았어. 그럼 이 저당권은 없어지잖아요. 이 목적물이 없으니까 당연히 대상물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없어지고 나서 여기에 보험금 같은 게 나왔어요. 돈이. 그럼 이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집이 돈으로 바뀌었으니까 여기 얼른 올라타야겠죠. 이게 물상대위입니다. 물건 위에 올라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올라탄다는 것은 이 이제 보험사가 있잖아요. 이 보험사가 이제 이 돈을 이 소유자한테 주려고 할 때 이거를 나한테 줘라고 할 수 있는 거. 이게 대위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이 저당권자가 자기 담보 회수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집은 등기부가 있으니까 저당권 등기가 돼 있는데 이 보험금은 돈이잖아요. 돈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등기 공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인도 또는 지급 전에 압류를 해야 돼요. 압류를 한다는 건 이 돈의 압류를 어떻게 하냐면 일단 소유자를 대상으로 압류를 하는데 이거를 보험사에다 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요로 가는 거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기 이제 통지함으로써 여기를 이제 벽을 딱 쌓아버리는 거예요.
자, 피담보 채권 범위. 여기 근저당권하고 다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저당권 합니다. 일반 저당권. 자, 저당권 A라는 소유의 부동산에 1번 B가 저당권을 가져요. 저당권을 갖는데, 자, 이순위 입장에서는 이순위 C가 이제 바라볼 때 얘가 얼마를 먼저 배당받을지 요거를 고민해야 되잖아요. 이 집이 1억인데 얘가 5천을 가져가면 내가 5천이 올 수 있는 거고, 얘가 8천을 가져가면 내가 2천 올 수 있을 거고, 이런 관계니까 얼마를 가져갈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 조문이 있는 거예요. 범위 얼마까지 가져간다는 걸 정한 거예요. 자, 그러면 원본, 자, 1억을 빌렸는데 뭐 5천 남았어요, 원금이. 그 다음에 이자, 여기에 뭐 2천이 붙었어. 뭐 위약금, 뭐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으니까 일단은 빼고, 채무불이행이란 손해배상, 저당권 실행비용, 이거 저당권 실행할 때 한 1천만 원 든다. 요게 여기서 먼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8천이니까 내가 2천이 오는 거죠. 자, 근데 이 지연배상 부분이 있습니다. 지연배상은 뭐냐면 돈을 안 갚은 다음에, 돈을 안 갚았을 때 붙는 이자를 말해요. 지연배상. 예를 들어 변제기가 요때인데 요걸 지났을 때 갚을 때까지 계속 붙는 이자를 지연배상이라고 해요. 뭐 통상은 앞에 이자하고 같은 비율로 매겨지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이자와 지연배상을 혼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엄연히 변제기 이후의 거는 이자가 아니라 손해배상금이에요. 손해배상, 지연배상. 매달 이렇게 얼마씩 붙는 거. 이 부분은 이행기를 경과한 후 1년분에 하나한다고 되어 있죠. 1년분. 주의하셔야 돼요. 이 이자가 1년치까지만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1년치까지만. 이거 왜 일어났을까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왜 일어났을까요? 자, 후순위 C나 D, 후순위 입장에서는 얘가 얼마를 가져가냐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만 후순위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1년분으로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B가 변제기가 요때인데 저당권 실행 안 하고 가만히 둬요. 가만히 두면 1년, 2년, 3년 계속 두면 이자가 계속 붙죠. 뭐냐면 고의로 이 저당권 실행을 지연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1억 다 찰 때까지 B가 그냥 기다려요. 이자를 계속 붙이면서. 그러면 후순위들은 이런 B의 그냥 의도에 따라, 착한 B냐 나쁜 B냐에 따라 배당액이 달라져 버리죠. 예, 객관성이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예측을 하기 위해서 1년분까지만 끊어버려요. 그러면 C나 D, 후순위는 이게 계산이 가능한 게, 일단 이자 약정, 위약금 약정, 손해배상 약정이 등기된단 말이죠. 그럼 등기되면 원금에 대한 이자 계산, 1년치 이자 계산이 딱 나와요. 얼마. 딱 나오기 때문에 B가 얼마 가져간다는 게 나오고, 그러면 후순위들의 배당금이 예측이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하기 위해서 1년분에 하나여 지연배상은 피담보 채권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해하셔야 되고 객관식에 잘 나옵니다. 자, 이게 근저당하고는 완전 달라요. 왜냐하면 근저당에서는 이 피담보 채권이라는 게 물론 뭐 원본 이자 이런 거 있지만 이 자체가 중요하지 않은 게, 근저당권에는 최고액이라는 거 있어요. 채권 최고액. 그래서 등기부 자체에 뭐 이런 거 똘똘 말아서 얼마, 그냥 1번 채권 최고액 5천 이렇게 딱 그냥 기재해요. 채권 최고액. 그러면 후순위는 이런 거 고민할 필요 없어요. 원본이, 이자, 위약금, 뭐 1년, 뭐 이거 다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거 다 똘똘 말아서 5천밖에 못 가져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이 1억이다 그러면 5천 빼면 5천이 돌아오겠네. 그럼 나 3천 빌려주고 여기 이 순위로 들어갈래. 이게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채권 최고액으로 하고 근저당 설정하는 게 깔끔하죠. 뿌리 근자. 이건 최고액이라는 게 있어서 이 1년분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실행 비용은 이 저당권이 아니라 이 경매됐을 때 우선
영순위로 뺍니다. 영순위로 빼고 그럼 1억짜리 얘를 경매로 넣었을 때 비용이 뭐 500만 원이다. 그러면 500만 원을 빼고 9,500만 원으로 여기 5천 주고 이렇게 남는 거 뒤에 주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경매 비용 자체도 밖으로 빼버리고 채권 최고액 범위에서 원본 주고 이자 주고 이걸 다 하기 때문에 굳이 지연배상 1년분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이 일반 저당과 근저당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 차이에 해당하니까 시험에 잘 내겠죠. 자, 일반 저당권은 지연이자는 1년분까지로 법정에서 끊어놨어요. 그렇지만 근저당은 채권 최고액이라는 걸 해놨기 때문에 1년분이든 10년분이든 상관이 없어요. 이 최고액 넘는 건 어차피 후순위자들이 신경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밑에 설명이 그런 거예요. 자, 이 부분 중요했고요. 자, 유저당 계약. 저당권자가 목적물을 가져가는 거예요. 돈을 안 갚으니까 경매를 넣어서 돈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물건 나한테 줘. 이걸 유저당 계약이라고 해요. 대물변제 약정이죠. 금지하는 규정은 없어요. 근데 차이가 있을 수 있죠. 1억 빌려주고 2억짜리 집을 유저당 계약을 맺었다. 그럼 경매로 하면 1억만 가져갈 건데 유저당 계약으로 2억짜리 가져갈 수 있으니까 악용될 수 있죠. 그래서 채무잔액과 목적물의 가액의 차이가 있는 경우는 이를 반환하는 형태로 청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이걸 유저당 계약으로 꿀꺽 먹으면 1억은 소유자한테 토해내라. 이 정도 의미입니다. 많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우선적 효력. 이 물건 총론에서 다 봤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물건은 일반 채권에서 우선하죠, 당연히. 그런데 채권 중에 요 특별법, 주택상가, 요게 대해서는 물건하고 동일하게 되고요. 심지어 소액보증금은 물건보다 영순위, 세채기권을 갖습니다. 소액 최우선 보증금은 항상 저당권 우선하고요. 저당권 상호 간의 설정 순위고요. 전세권과의 관계도 설정 순위입니다. 다만 순서가 이 집에 1번 전세권, 2번 저당권. 이러면 전세권이 당연히 이제 선순위죠. 선순위인데 하나 주의할 게 만약에 이게 이제 경매로 넘어가면 이 전세권자는 아무도 없을 때 들어왔잖아요. 등기부 깨끗할 때 들어왔잖아요. 근데 뒤에서 경매 넣는다고 해서 내가 좀 잘 살고 있는데 나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경매로 들어갈 때는 전세권자는 선택을 합니다. 계속 살지 아니면 전세금 받고 나갈지 이걸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살겠다 하면은 그때는 경매를 하더라도 이 전세권은 남습니다. 남고 이 아래쪽만 싹 소멸되는 거예요. 아래쪽 사람만 배당을 받고요. 이것만 하나 주의하세요. 맨 위에 저당권이 있으면 그때는 싹 없어져요. 그러니까 가장 앞에 전세권 또는 임차권, 등기대 임차권이나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있으면 걔는 선택을 해요, 항상. 그런데 맨 위에 1번의 저당권이 있으면 그 밑에 오는 모든 용익, 담보 물건은 싹 소멸합니다. 누가 경매를 넣든 상관없이 싹 소멸해요. 최선순위일 때. 요거 하나만 주의하세요. 그러니까 전세권도 그렇지만 모든 용익이 다 그래요. 요 자리에 용익 권리. 채권적이든 물권적이든 용익 권리가 있으면 다 선택을 하게 합니다. 근데 계속 있겠다고 선택하면 얘는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하게 됩니다. 세금, 이거 다 경매 때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우선순위는. 경매 때 배당표 쓰는 거예요. 자, 1번 누구, 얼마, 1번 누구, 배당표는 실제는 이렇게 생겼어요. 옆으로. 여기 이제 경매 비용 먼저 빼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에서 누구 얼마, 얼마 남고, 자, 누구 얼마 남고, 누구 얼마, 제로, 4순위, 그러면 배당 제로,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순위. 그럴 때, 자, 세금은 몇 순위냐? 당했세. 재산세 같은 경우는 무조건 영순위예요. 무조건 영순위로 빼갑니다. 기타 세금은 법정기일하고 이제 순위를 따지는 거예요. 지금 기본 강의이기 때문에 배당 순위 같은 거를 깊게 들어가지는 않을게요. 이것도 그냥 결론만 터치 하듯이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그냥
제가 객관식용이니까요. 자, 즉시 변제 청구권, 기한이익 상실돼 있는데 담보물 손상했을 때 즉시 변제 청구 가능합니다. 담보물 보충 청구권, 저당물 가액이 감소했을 때 그 보충해놔라고 요구할 수 있죠. 건물 없는 땅에 담보 설정했더니 갑자기 위에 저걸 갖다 놔요. 그 컨테이너 같은 거. 치워라 라고 할 수 있어요. 순위 승진, 우리나라는 후순위가 선순위는 올라옵니다. 앞에 게 말소돼 없어지면 올라옵니다. 그래서 등기 유용은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순위 상진, 순위 상승 원칙. 저당권 성격, 그 유치권에서 이걸 하고 넘어갔죠. 운명 공동체다. 부정성, 같이 살고 같이 죽는다. 피담보 채권이 사라지면 저당권도 소멸한다. 다만 근저당권은 예외다. 일시적으로 0이 되더라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수반성, 같이 이동한다.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분리가 안 돼요. 수반성, 유치권에서 다 한 거 한 번 더 반복하는 겁니다. 자, 제3취득자보. 제3취득자는 뭐냐면 저당권 설정된 담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지상권 전세권을 설정받은 사람을 말해요. 내가 이제 집을 샀는데 집을 살 때 어떻게 하냐면 A가 집에 대출을 받아서 여기 뭐 저당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B가 이걸 살 때 통상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 매매 대금을 줄 때 이 저당을 갚아버리고 남는 걸 이제 얘를 주죠. 이렇게 해서 깨끗한 채로 넘겨받습니다. 뭐 얘가 다시 뭐 대출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일단은 넘겨받을 때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안 하고 이 저당권을 그대로 붙은 채로 가져오면서 차액만 돈을 이제 주는 거예요. 차액만. 이렇게도 거래를 하잖아요. 이거 내가 그냥 승계하고 차액만 할게. 요때 요 B를 제3취득자라고 해요. 남의 채무에 대한 저당권이 있는 거죠. 그럼 A가 이제 돈을 갚지 않으면 이 저당권이 또 경매가 실행되면 B의 집이 날아가죠. 요런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 제3취득자는 다른 사람과 달리 이해관계가 크잖아요. 자기가 만약에 사는 집이다 그러면 집이 날아갈 수 있고 이러니까 얘한테 조금 남다른 지위를 좀 보장해 주자. 뭐 큰 건 아니지만 보장해 주자라고 하는 게 첫째, 경매인 지위 보장. 경매에 들어올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경매에 들어올 수 있게. 경매에 들어오는 게 그게 뭐 큰 거냐. 그러니까 이게 경매에 갔을 때 B가 입찰을 들어가는 거죠. 입찰을 들어가서 비싸게 써내고 다시 받으면 자기 집이 어차피 이제 회수되는 거잖아요. 이 경매인 지위를 보장한다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러는데 채무자는 경매인이 될 수가 없어요. 자기 채무면 경매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B 너는 채무자가 아니니까 경매는 마음껏 들어와. 그래서 낙찰받아서 너희 집을 지켜 라고 해주는 겁니다. 채무자가 경매인이 될 수 없는 것과 대비됩니다. 그다음 변제 후 말소 청구권. 뒤에 내용 보시겠지만 이 돈을 갚아버린 거예요. 이 A의 돈을 갚아버리고 이게 말소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갚고 말소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럴 수 있지만 채무를 갚는 게 남의 채무를 갚는 게 그렇게 법적으로 만만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갚고 나면 B가 A한테 구상권이란 걸 가져요. 구상권. 내가 대신 갚았으니 너 나한테 그 돈 갚아. 이 구상권이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빚을 갚는 거를 함부로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도 돈을 이제 변제 받는 쪽도 조심스럽죠. 내가 이 돈을 받았을 때 A가 곤란해질 수도 있잖아요. B가 A를 압박하는 방법으로 구상권을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A는 은행에 내가 빚을 지는 게 낫지 개인한테는 빚을 지기 싫다 이럴 수 있잖아요. 얘 의사에 반해서 이 권리관계가 바뀌는데 어떻게 함부로 남의 거 빚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 B는 이 제3취득자는 자기의 이해관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A의 빚을 대신 갚고 얘를
발수해달라고 할 권리가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게 변제 후 말소 청구권이 되겠습니다. 자, 비용상환 청구권. 저당물의 3취득자가 필요비 유비 지출한 때는 경매에서 우선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내 빚은 아닌데 어차피 경매가 들어가서 이제 누가 낙찰 받았어요. 그럼 나 이 집을 비워줘야 돼. 근데 그 사이에 내가 필요비 유비를 지출했다. 그러면 이 경매 배당에 이 돈 달라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3취득자의 세 가지 지위, 경매인이 될 수 있는 지위, 변제하고 말소할 수 있는 지위, 비용상환 청구권, 이 세 가지 기억해 두세요. 자, 오늘의 본론 특수저당입니다. 이 특수저당 하려고 지금까지 기본형 저당권을 한 거예요. 좀 웃기죠? 원래는 기본형을 중심으로 배워야 되는데 저당권은 이 특수저당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배우려고 예선전으로 기본저당권을 배운 거예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동저당과 특수저당이 있습니다. 일단 근저당부터 배우고 올게요. 아까 언급한 게 있어서 근저당 배우고 나머지 마지막 공동저당을 하겠습니다. 근저당권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371쪽입니다. 자, 근저당권, 부종성 완화. 부종성, 같이 살고 같이 죽고.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이 없어지면 저당권도 없어진다. 이거를 완화시켜 버린 거예요. 근자가, 뿌리 근자가 붙으면서. 뿌리가 있기 때문에 위에 가지가 없어져도 나무는 살아있다.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의 이자 뭐든지 포함해서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채무를 확정하면 일반 저당권이 되는 거예요. 아까 공부하신 일반 저당.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 그러니까 일반 저당이 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담보물권에 큰 예외를 두고 있죠. 예, 요 얘기고, 뿌리, 예, 요 얘기. 자, 근저당권의 등기는 근저당이라는 취지. 등기부에 근저당이라고 써 있어요. 아예 등기부에. 채권 최고의 당에 들어가야 돼요. 이거 없으면 근저당이 아니죠. 얼마? 보통 채무액의 130%, 그러니까 30%를 붙입니다. 이자나 뭐 기타 비용 감안해서. 그 다음에 채무자 누구 특정되어야 됩니다. 존속기간이나 결산기 뭐 정해도 되는데 정할 필요는 없어요. 굳이. 채권 최고의 범위에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언제 확정돼서 일반 저당이 되느냐 요거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피담보 채권이 등락하다가 일정한 조건, 이건 이제 뒤에 배우게 돼요. 여기 있죠. 일반 저당권은 변동됩니다. 일단 일반 저당권이 되면 다시 근저당으로 돌아오진 않아요. 그때는 앞에 배운 저당권의 법리들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피담보 채권의 확정 시기가 존속 기간이 됩니다. 자, 채권 최고액, 이거는 근저당권의 특징이죠.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저당권과 달리 지연손해에 대해 1년의 제한이 없습니다. 일반 저당은 여기 있었죠. 무한히 늘어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채권 최고액을 뒀기 때문에 1년이든 100년이든 이 금액을 안 넘으니까 상관이 없죠. 자, 경매 실행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별도로 우선 배당됩니다. 아까 보여드렸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배당표 자체가 여기 이제 배당받을 사람 1순위, 2순위, 3순위 뭐 이렇게 나가죠. 제일 먼저 되는 게 뭐 소액보증금,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있는 담보물권과 특별법, 주택 상가에 있어서 대항력 가진, 우선 변제권 가진, 확정일자 가진 애들끼리 우열을 정하고 뭐 하다가 제일 밑에는 일반 채권 이런 식으로 배당표 써지고 경매비용은 여기 써요. 먼저 그냥 경매비용 쓴 사람한테 줘버리는 나머지를 배당하는 겁니다. 근저당에서. 채권 최고의 경매 실행비용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우선 배당됩니다. 자, 이제 피담보 채무 확정 요거 보겠습니다. 근저당은 등락하다가 어느 순간 일반 저당으로 변신합니다. 이거를 피담보 채무의 확정, 근저당권의 확정이라고 합니다. 시험에 한 번씩 나옵니다.
자, 어떤 게 있냐면 존속기간이나 결산기를 정할 때는 그 기간 도래시. 우리 물품 거래하면서 1년 동안만 우리 거래합시다. 그러면서 물품 대금 담보하기 위해서 근저당 설정해 주세요. 뭐 이럴 때는 그 1년이 지나면 더 이상 이제 거래를 안 하니까 일반 저당권으로 바뀝니다. 그때 남은 채무로 일반 저당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근저당권 계약 자체 해제하면 그때까지 남은 거. 채무가 등락을 하는 거예요. 올랐다 내렸다, 뭐 0 됐다가 올랐다 내렸다 이러는데 요때 근저당권이 해지됐다. 그러면 요걸로 일반 저당이 되는 거예요. 저당권을 바탕으로 한 거래 종료. 이거 뭐 이거하고 이거나 뭐 비슷한 겁니다. 거래 끝났으니까 더 이상 등락을 안 하고 어느 순간 멈췄다. 파산 선고 시 그때까지. 그 다음에 근저당권의 경매 신청 시 내가 경매 신청했다. 근저당권자. 그럼 더 이상 거래를 안 하는 거잖아요. 경매 취하돼도 채무 확정 효력. 일반 저당이 근저당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후순위 근저당권자 경매를 신청한 경우는 매수인이 매각대금 완납한 경우 요거를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이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어느 부동산의 등기부의 을부의 순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1번 근저당 이게 A의 이제 집이에요. 근데 근저당 신한은행 1억 2순위 근저당 우리은행 5천 3순위 근저당 뭐 국민은행 2천 뭐 이렇다고 합시다. 2억짜리 집이고 자 이럴 때 요거는 뭐냐면 근저당권자의 경매 신청 여기 신한은행이 근저당 경매 신청했다. 요러면 그 신청 시에 거래하다 신청 시에 바로 일반 저당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일반 저당. 그리고 요 밑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때까지 다 일반 저당으로 해서 그 돈까지가 확정이 돼요. 그런데 여기 이제 1순위 신한 아무도 없을 때 여기 지금 들어온 신한은행 있는데 요 뒤에 우리은행 경매를 넣어요. 신한은행 한참 지금 거래하고 있는데 뒤에서 경매 넣었다고 해서 같이 중단되는 거는 신한은행 입장에서 황당하죠. 뒤에 누가 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먼저 내가 와서 자리 잡고 거래하고 있는데 뒤에 온 애 때문에 내가 거래가 중단이 돼. 일반 저당으로 변신해?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 우리은행이 경매 신청해서 우리은행은 요게 적용되죠. 즉시 일반 저당이 돼요. 그런데 요 신한은행은 아니에요. 계속 거래가 등락이 계속 특정되지 않고 계속 갑니다. 언제까지? 이 소유자가 바뀔 때까지. 소유자가 바뀌면 더 이상 이제 거래를 할 수가 없잖아요. A에서 B로 이제 낙찰자가 B다. 그럼 소유자가 바뀌었는데 이게 계속 가면 안 되죠. A는 이미 자기 재산을 날렸는데요. 소유자가 바뀔 때. 이 소유자가 언제 바뀌느냐? 이 B가 매수인이 낙찰대금,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바뀌죠. 민법 187조에 의해서 경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 되죠. 그때는 등기 없이도 B가 소유자니까 그때는 뭐 방법이 없죠. 자, 그럼 우리은행이 이렇게 했을 때는 이 밑에 국민은행은 언제냐? 같이 얘의 입장에서는 얘가 후순위니까 얘도 같이 그냥 정지돼요. 근데 그 앞에 있던 애 거는 막을 수 없고 얘는 소유자 바뀔 때까지 즉 낙찰자가 매각대금 완납한 경우까지 이렇게 돼요. 자, 근데 확정된 채무액이 채권 최고액을 넘는 경우가 있어요. 채권 최고액을 1억으로 해놨는데 원금을 이제 8천을 빌려줬는데 이자가 5천이 됐어요. 5천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채무액이 1억 3천이 되죠. 3천. 그러면 채권 최고액을 넘어서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죠. 이걸 이제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관리를 못해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1번 저당이라고 합시다. 그럼 2번 입장에서는 채권 최고액이 1억으로 돼 있으니까 2번은 요 집이 2억이면 1억까지만 받고 빠지고 나한테 1억이 올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순이는. 그런데 1억 3천이에요. 실제 채무가. 그러면 1억 3천을 가져갈 수 있느냐? 안 되겠죠. 일단은. 이순이 입장에서는 얘가 1억 3천까지 우선 변제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채권 최고액을 넘어서니까. 즉 채권 채무액과 실제 채무액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요걸 넘지 않게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예. 자, 요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근저당권자. 예, 요 1억의 근저당권을 갖고 있는 사람.
근데 실제는 1억 3천을 받아야 되는 이 근저당권자. 근저당권자가 갖는 채권은 당연히 1억 3천이죠. 네. 다만 우선 변제권은 1억 가지고 나머지는 일반 채권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 1억 3천 중에 여기서는 1억만 가져가요. 그럼 3천은 어디 가져가요? 요 이순위 밑에 요 밑으로 들어가요. 나머지 3천. 일반 채권이기 때문에 꽁지에 들어가서 3천을 배당받아요. 그럼 앞에 다 나눠주고 남으면 가져갈 수 있지만 안 남으면 못 가져갈 수도 있어요. 꽁지니까 일반 채권이니까. 예. 근저당권자는 그렇습니다. 배당표를 쓸 때 실제로 이렇게 해요. 경매비용 빼고 1순위, 2순위, 3순위는 요 경우 이게 신한은행이라 합시다. 그러면 1순위 신한은행 1억, 2순위 우리은행 1억, 3순위 다시 신한은행 3천 이렇게 배당표가 써져요. 그래서 이제 1순위 1억 받고 남은 거 1억이죠. 총 2억이니까. 자, 2순위 우리은행 1억 받았으니까 남은 1억을 다 받았으니까 잔금 0원이죠. 그러면 3순위는 배당금 자체가 0원, 뒤에 0원, 0원, 0원. 이렇게 배당표를 씁니다. 후순위로 행사할 수 있는데 배당 받을지는 장담을 못합니다. 예, 여기 또 예를 들어놨네요. 채무자 입장에서는 실제 채무를 전부 변제해야 근저당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경매까지 간 게 아니라 요 1억짜리 저당권을 말소시키려면 채무자가 말소시키려면 1억 3천을 갚아야 1억이 말소된다는 거예요. 채무자. 당연하죠. 이 1억이 채무가 아니라 실제 채무는 1억 3천이니까 1억 3천을 다 줘야 이거 말소가 되는 거죠. 근데 경매에서 배당될 때 이 근저당권자는 1억은 여기서 나머지는 후순위로 받는다는 거고 그 배당의 문제고요. 뒤에 하나 또 나오는 게 제3취득자입니다. 제3취득자는 자기가 채무자는 아니니까 채무는 없어요. 네. 자기 채무가 아니에요. 자기 채무가 아니고 아닌 상태에서 아까 요걸 변제하고 말소할 수 있다 했잖아요. 변제하고 말소할 수 있다 했는데 그 변제를 얼마를 해야 되느냐 요 얘기입니다. 1억 3천을 갚아야 되느냐. 채무자는 1억 3천을 갚아야 되지만 제3취득자는 채무자가 아니에요. 그냥 내 물건에 남의 저당권이 있는 거예요. 이 제3취득자는 요 1억만 갚고 말소시킬 수 있어요. 제3취득자는. 근데 이 근저당권자 입장에서 억울하지 않은 게 어차피 배당 가면 이 3천은 후순위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3천은 누가 갚아야 되느냐? 원래 채무자가 갚는 거예요. 제3취득자는 채무자가 아니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채무는 채무자의 거예요. 다만 말소시키기 위해서 제3취득자가 남의 채무를 갚아주는 건데 그때는 이 채권 최고액까지만 갚아주면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 초과될 때요. 실제 채무가 8천이면 8천 갚고 말소하면 돼요. 누구나. 근데 지금 초과됐을 때 초과된 것까지 갚아야 되느냐. 그 제3취득자는 초과된 건 갚을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뒤에 한번 볼게요. 제3취득자 물상보증. 물상보증인은 남의 채무에 대해서 내 물건을 담보로 제공한 사람을 말합니다. 두 사람은 채무자가 아니에요. 단지 담보물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자들이죠. 이들의 입장에서는 공시된 채권 최고액에 대해서만 담보물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내 거에 1억이라고 적힌 담보가 있으니까 1억 갚고 말소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채무 전액을 변제해야 하는 채무자의 입장과 다릅니다. 그래서 채권 최고액까지만 대신 변제하면 근저당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 제3취득자 물상보증인. 아까 말씀드렸죠. 제3취득자는 남의 근저당권이 있는 거를 받은 사람을 말하고 물상보증인은 내 집이 있는데 친구 B가 어디에 돈을 빌려요. 돈을 빌리는데 내가 자기 담보가 없다고 좀 담보 제공해달라. 이게 이제 물상보증인. 그러면 C가 B가 돈 안 갚으면 C는 A 물건을 경매에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A는 하루아침에 이 집이 날아가죠. 뭐냐면 B를 대신해서 집을 내놔서 B의 채무가 소멸된 겁니다. 갚은 거예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A는
시 B에게 구상권 행사 가능합니다. 내 재산 뺏긴 거잖아요. B의 채무 변제를 위해서. 구상권. 뭐를 기억해 두세요. 공동저당에서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물상보증인은 자기께 경매로 넘어가면 그 경매에서 이제 요 채무자의 채무가 말소된 만큼에 대해서 구상권을 갖습니다. 내 돈 내놔, 내 집값 내놔, 요 구상권, 요 기억하세요. 자, 그럼 공동저당 중에 두 번째 거를 했어요. 근저당. 이제 마지막 공동저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저당. 자, 페이지 수도 아주 좋네요. 365조, 365일, 336.5도, 365쪽 공동저당. 자, 공동저당은 뭐냐면, 자, 보세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A가 B한테서 이제 돈을 빌려요. 1억을 빌리는데, A가 가진 부동산이 집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땅이 하나 있어요. 근데 집이 8천짜리, 땅이 5천짜리. 근데 1억을 빌리는데 이 하나하나는 담보가 안 되니까 이 둘을 같이 이 1억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는 겁니다. 이게 공동저당이에요. 자, 채무는 하나예요. 담보는 여러 개예요. 이게 공동저당이에요. 자, 공동저당은 등기부에 어떻게 기재가 되느냐면, 자, 이게 주택등기부, 토지등기부, 을구, 각각 을구죠. 이게 이제 저당권이 공동저당일 때는 뭐 이 집에 예를 들어서 1번 뭐 신한은행 저당이 하나 있을 수 있고, 요 공동저당 2번 B의 저당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근데 토지에는 1순위로 B가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공동저당은 이 각각의 등기부에 이렇게 같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여기에 공동저당이라고 써요. 등기부 공동저당. 공동저당 쓰고요. 자, 채권 채무액이 어떻게 적히냐. 1억을 빌리면 한 정해진 거 아니에요. 요거는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1억 3천 정도를 채권 최고액으로 정해요. 이자까지, 이제 미래 발생할 이자까지 1억 3천을 채권 최고액으로 적는다. 그러면 요 지금 등기부에 1억 3천이 어떻게 적히느냐? 따로따로 적혀요. 여기도 1억 3천 적히고 여기도 1억 3천 적힙니다. 나눠서 적히는 게 아니라 같이 적혀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세요. 외부에서 볼 때 주택 등기부만 딱 보면 B는 1억 3천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이 집에서 1억 3천을 담보하는구나 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토지 등기부만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토지 등기부만 보면 여기도 역시 아, 이 토지로 1억 3천을 담보하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각각이 독립적으로 1억 3천을 담보하는 것처럼 구조가 되어 있어요. 다만 그게 공동저당 등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각각의 등기에 잘라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이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 366페이지 보세요. 채권자가 저당권을 실행함에 있어 공동저당권을 동시에 실행할 수도 있고요. 주택과 토지를 1억을 받기 위해서 동시에 경매를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좀 수월해. 부동산 경매가 비율로 배당이 되는 거예요. 자, 1억을 갚아야 되는데, 자, 요 집은 5천에 낙찰됐고, 요 땅은 1억에 낙찰됐다. 자, 이러면 이 비율을 보세요. 1대2죠. 요게 2배 더 낙찰된 거잖아, 가격이. 자, 1대2. 그럼 이 빚을 1대2로 나누는 거예요. 부동산 경매가의 비율. 자, 1대2면 3분의 1, 3분의 2죠. 그럼 1억을 나누면 뭐 3,300, 뭐 6,600 이게 안 떨어져서 그러는데 요 돈, 그러니까 이 집에서는 3,300을 배당받고 토지에서는 6,600을 배당받는 겁니다. 예, 공동 경매 때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럴 수도 있어요. 각각 등기부에
전액이 등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골라 잡아서 얘만 먼저 경매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비율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가격에서 다 받아가죠. 요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위 예에서 토지의 저당권은 그대로 두고 주택에 있는 저당권만 실행하여 1억 원의 범위에서 우선 변제를 받아버리는 겁니다. 자, 이게 왜 문제냐? 후순위 권리자한테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 밑줄 친 부분 읽어볼게요. 만약 주택에 있는 후순위 물권자 입장에서는 만약 모든 부동산에 대해 동시에 경매가 진행됐을 때 동시 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에 비례해 배당하므로 토지와 주택의 배당금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각 뒤에 있는 후순위 권리자는 공평하게 분산된 이후에 남는 돈을 받아가게 됩니다. 근데 한쪽만 골라서 하게 되면 예를 들어 뭐 주택을 먼저 한다면 주택에 있는 후순위 권리자는 돈을 더 적게 받아가는 거죠. 한쪽만 경매돼 버렸으니까 배당금이 분산이 안 되고 거기서 먼저 선순위가 가져가 버리니까 남는 게 적죠. 금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배당금 차이는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서 주택 먼저 할까, 토지 먼저 할까 이 선택에 따라서 배당이 동시에 되는가 따로 되느냐의 우연한 사정에 의해서 발생하죠. 이 우연한 사정의 법률 효과를 의존하는 것은 우리 법이 허용하지 못합니다. 악용 가능성도 있고요. 주택에 있는 후순위 권리자가 내 마음에 안 들어. 제 골탕 먹여야겠어. 그러면 공동저당 실행을 안 하고 그 주택만 실행해갖고 후순위를 못 받게 해버리는 거죠. 나는 다 받아가고. 요거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뒤에 보시기 전에 아이디어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동시 배당하면 공평해요. 그 가액에 따라서 배당하고 남는 거를 그 뒤에 후순위자들이 가져가니까 상관이 없는데 한쪽을 골라 잡았을 때는 그 골라 잡힌 부동산의 후순위 권리자는 돈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이러면 되죠. 그 후순위 권리자가 원래 동시 배당 때 받을 수 있는 돈을 찾아주면 되잖아요. 그거 어디서 찾습니까? 공동 저당된 다른 부동산에서 찾으면 되죠. 이게 원리입니다. 요걸 지금 설명할 거예요. 자, 구조 먼저 아시고 가세요. 동시 배당됐을 때는 부동산 가액, 경매가에 비례해서 선순위가 받고 남은 걸 후순위가 받아가면 되고요. 그런데 골라 잡아 경매해서 20배당 다른 시간대에 배당이 되는 경우 거기서 피해받은 후순위 권리자는 나중에 배당되는 부동산에 배당을 참가하면 됩니다. 자기가 배당받지 못한 부족금, 동시 배당됐을 때 써야 할 돈만큼을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걸 이제 설명합니다. 배당 방법. 따라서 우리 민법은 20배당, 따로 배당할 때 손해가 발생한 후순위 권리자에게 동시 배당하고 비교해서 차액에 대해서 다른 저당권의 권리를 대의 행사할 수 있도록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동시 배당하면 부동산 경매가에 비례하여 배당. 이건 문제가 없어요. 20배당 때는 먼저 배당되는 부동산에서 채권의 정보를 일단 배당해 버리고요. 이로 인해 차순위자가 권리를 줄어든 만큼 다른 저당권의 권리를 대의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추가 문제 하기 전에 요거 사례를 먼저 볼게요. 지금 일단은 접어두시고 367쪽 연습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김면은 주택 한 채와 임야 1필지를 가지고 있다. 자금이 필요하여 이를 부동산을 담보로 우리은행에 공동저당을 설정하고 9천만 원 대출을 받았다. 그 후 신한은행에서 임야를 담보로 5천만 원을 빌렸다. 주택의 등기부에 보면 임야 등기부 9천만 원을 우리은행에서 빌렸어요. 이걸 공동저당으로. 그러면 1순위 우리은행 9천, 그 다음 임야 1순위 우리은행 9천. 이게 지금 공동저당으로 묶여있죠. 공동저당으로 써있어요. 아예 4,500 나누는 거 아니에요. 전액이 9천이 적힌 거예요. 1억 8천 아니에요. 9천. 이 공동저당 이렇게 기재돼요. 그러니까 각 등기부에는 전액이 써있는 겁니다. 신한은행에서 임야를 담보로 5천. 그러면 여기는 2순위 신한은행 5천. 그냥 편의상 채권 채무액을 이 채무액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자, 요런 상태입니다. 김면이 돈을 못 갚아 우리은행이 저당권을 실행했는데 동시에 한 것 같아요. 주택은 1억 8천, 임야는 9천만에 낙찰됐어요. 그러면
얘는 9천의 낙찰, 여기는 1억 8천의 낙찰. 이건 이제 낙찰 대금이에요. 자, 그러면 2대 1대2죠. 1대2. 지금 요 낙찰 대금 비례 1대2니까 빚도 1에 나누면 되는 거예요. 요 9천을 1대2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9천을 1대2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이거 1대2 할 때 이거 합치면 3이죠. 그러니까 3분의 1, 3분의 2로 계산하시면 돼요. 1대2잖아요. 이런 산수는 알아서 하세요. 자, 1대2, 3분의 1, 3분의 2 나누면 이 우리은행은 이 주택에서 얼마를 배당받습니까? 이 빚 9천을 1대2로 나누니까 9천의 1은 3천이죠. 그러니까 3분의 1은. 여기서 3천을 가져가고요. 우리은행이 이제 9천을 받아야 되니까 3천 가져가고 여기서 6천을 가져가요. 그러면 우리은행은 3천, 6천 합쳐 9천이 만족됐으니까 이 공동저당은 이제 사라지죠. 자, 근데 이쪽 임야가 지금 1억 8천에 낙찰을 받아서 우리은행이 6천을 가져갔으니까 얼마 남아요? 1억 2천이 남죠. 1억 2천이 남아요. 1억 2천이 남으니까 신한은행은 5천 받아가면 되죠. 5천 받아가면 7천이 남죠. 7천이 또 남아요. 근데 7천이 남을 때 후순위가 없으면 이 7천은 누구 줍니까? 지금 후순위가 없으면 소유자를 줍니다. 김변을 줍니다. 자, 이해되시죠? 동시배당. 368쪽 위에 표 보세요. 동시배당. 방금 설명드린 거예요. 9천 지금 그러니까 공동저당으로 잡힌 거예요. 우리은행 공동저당. 이순이 신한은행 5천. 자, 낙찰 금액 1억 8천, 9천. 아니, 주택이 1억 8천이에요. 제가 거꾸로 했네요. 어쨌거나 뭐 원리는 똑같으니까 3분의 2, 3분의 2. 2대 1이죠. 그럼 1순위 배당. 요 9천에서 6천을 먼저 가져가요. 2대 1이니까. 가져가고 그럼 1억 8천에서 6천을 가져갔으니까 1억 2천이 남죠. 자, 여기는 2대 1이니까 3천을 가져가요. 9천을 2대 1로 나눈 거니까 3천 가져가면 남는 게 9천에 낙찰됐는데 3천을 먼저 가져가니까 6천이 남죠. 남으니까 신한은행은 이 6천 중에 5천을 가져가고 그러면 1천이 남죠. 그러면 이 1천과 1억 2천은 김변한테 갑니다. 이게 동시배당이에요. 동시배당은 그냥 비율별로 나눠서 배당을 하면 되니까 뭐 좀 익숙하지 않아서 헷갈린다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이거 그냥 산수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 이제 동시배당인데 이제 이시배당. 20배당을 보세요. 20배당은 뭐냐면 같이 한 게 아니라 어느 한쪽을 골라 잡았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다른 건 다 똑같아요. 자, 임야가 먼저 낙찰됐다. 여기가 먼저 배당이 되는 거예요. 자, 20배당. 임야가 먼저 경매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 주택은 없다고 보세요. 그럼 임야에 이제 1순위가 9천 우리은행이잖아요. 그 다음에 2순위 신한은행이 있었고요. 낙찰은 9천이 된 거죠. 이거 이제 나중에 된 거니까 분리해서 얘는 미래야 되는 거고 미래. 지금 자 9천에 낙찰 받았으니까 우리은행이 이 9천을 먼저 가져가죠. 1순위니까. 얘만 지금 경매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 얘 입장에서 미래에 배당될 주택이 고려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해결하는 거예요. 9천, 공동저당 9천이 다 가져가요. 그러면 9천 낙찰돼서 9천을 먼저 가져가니까 신한은행은 제로죠. 받을 게 없어요. 임야에서는 받을 게 없어요.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동시 배당했을 때는 5천을 받았잖아요. 위에서. 그런데 20배당을 하니까 하나도 못 받아. 근데 이거는 우연히 임야부터 경매가 됐기 때문에 이런 거잖아요. 이 우연한 거에 법률상 지위가 달라지는 것을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제 나중에 이제 주택이 배당되는 거예요. 자, 1억 8천이 낙찰이 됐는데
사실은 1순위가 이미 없어졌죠. 9천을 다 받았으니까. 그럼 1억 8천이 그냥 남는 거예요. 이게 이제 김변한테 가겠죠. 그때 요 신한은행, 5천 못 받은 신한은행이 잠깐 짠 해서 우리은행이 원래 여기서 6천을 가져갈 수 있었는데 우리은행이 임야에서 다 가져가는 바람에 내가 한 푼도 못 받았다. 그래서 1억 8천 중에 신한은행은 내가 우리은행의 권리를 행사하겠다. 어떤 범위에서? 내 돈 5천만 원의 범위에서. 그래서 우리은행 권리 6천 중 5천만 원 범위에서 이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5천을 받아가요. 5천을 받아가니까 1억 3천이 김변한테 가겠죠. 그러니까 김변한테 가는 것도 똑같고, 예, 우리은행 가져가는 돈도 똑같고, 신한은행 가져가는 돈도 똑같고, 동시배당 때나 이시배당 때나 결과를 맞춰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물상보증인이 있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한 단계 좀 더 어려워집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자, 추가 문제. 여기 이제 동시배당, 이시배당을 했죠. 여기 이제 이해되시죠? 이시배당. 먼저 배당되는 부동산에서 권리가 줄어든 사람은 공동저당자의 다른 저당권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신한은행이 우리은행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추가 문제. 이제 물상보증인이 등장을 해요. 아까 물상보증인 뭐라고 그랬죠? 얘가 이제 돈을 이제 B한테 빌리는데 얘가 담보가 없으니까 친구 C한테 부탁해서 C가 가진 부동산을 저당권을 설정하고 빌려주는 거예요. 설정하고 이제 B가 A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 C를 물상보증인이라고 합니다. 채무자는 A고 C는 물상보증인이 돼요. 근데 A가 돈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되니까 B는 얘한테 경매를 넣어서 돈을 받아가죠. 그러면 채무는 사라졌죠. A는 채무가 면제됐고 C는 재산을 뺏겼고, 그러니까 C가 A한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을. C는 자기 재산 줄어든 만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자, 이 논리를 보는 겁니다. 이 논리를 보는 거예요. 자, 이건 이제 단순한 저거고 이제 약간 확장해 볼게요. 자, A가 돈을 빌리는데 신한은행에서 돈을 빌려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1억 2천을 빌리는데 집이 있어요. 집이 있긴 있는데 이 집이 1억이에요. 근데 다른 담보가 없으니까 친구 B의 집에 공동저당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부에 어떻게 됩니까? 1순위 신한은행 1억 2천 공동저당, 또 친구 B집 1순위 신한은행이 1억 2천 이래 돼. 그 다음에 여기 A 2순위 우리은행 또 추가로 빌린 거 5천 이렇게 되는 거. 자, 이렇게 좀 복잡해졌죠. 이건 후순위도 있고 물상보증인도 있는 거죠. 요때 돈을 이제 못 갚아서 신한은행이 경매를 넣습니다. 경매를 넣게 되면 뒤에서 이제 예로 구체적으로 볼 건데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방금 보신 것처럼 이시배당 할 때 후순위는 자기가 부족분을 어딘가에서 받아야 되고 이제 A의 재산이 하나 더 있다고 칠게요. 다른 재산이 뭐 임야라 토지라고 하고 있고, 근데 얘도 자기 재산을 뺏기는 경우 A한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 구상권 행사하기 위해서도 일로 가야 돼요. 이 구상권 행사하기 위해서 변제자 대의라는 게 있어요. 변제한 사람은 구상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A가 가진 어느 다른 재산에 물상보증인과 후순위자가 충돌하는 경우가 있어요. 충돌. 그런데 이 재산이 두 사람을 다 만족시키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때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먼저 줄 건가라는 문제예요. 이 둘 중에는 누가 우선권을 갖느냐. 요겁니다. 이걸 만족시키지 못할 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 물상보증인한테 먼저 주고요. 남는 거를 예를 줍니다. 자, 앞에는 물상보증인이 없는 상태에서 A의 다른 재산이 있을 때 먼저 경매된 곳에 후순위 권리자는 그 다른 재산에 가서 자기 권리만큼 대위 행사할 수 있다는 거고, 지금은 그 다른 재산에 가서 대위 행사하려고 했더니 물상보증인도 피해를 보고 그 재산으로 왔더라. 이때는 물상보증인을 먼저 우선권을 준다. 네, 요겁니다. 자, 내용 하나씩 볼게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저당권 부분은 심화 강의를 하나 더 올려놓겠습니다. 그거 같이 병행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기본 강의를 먼저 한번 연습하시고 그걸 보시면 이 학습 전략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지금 같이 보시면 좀 안 좋고 요 기본 학습을 다 하신 다음에 심화 학습을 보시면 조금 마음이 편해지실 거예요. 자, 내용 볼게요. 367조. 위에 살펴본 바와 같이 20회 당시 후순위 저당권자는 공동저당권자의 다른 저당권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저당권의 대상물 일부가 다른 사람의 물건인 경우, 즉 물상보증인의 물건이 포함된 경우는 문제가 더욱 복잡해요. 이른바 물상보증인은 대신 변제한 사람으로서 변제받을 사람을 대위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0회당에서 어떤 부동산이 먼저 배당된가에 따라 후순위 권리자의 대위권과 물상보증인의 대위권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그냥 편하게 얘기할게요. 물상보증인의 대위권이 우선한다. 계산을 복잡하게 하기는 해야 되는데 객관식에 나왔을 때는 이 결론만 아셔도 답을 어느 정도는 고를 수 있어요. 누가 얼마를 배당받느냐. 일단 그냥 물상보증인이 우선한다는 걸 알고 물상보증인을 고르시고 금액 부분 계산하는 거는 아까 20배당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한 곳에 충돌되는 그 곳의 권리가 누구한테 가느냐만 따지는 겁니다. 숙달되면 결론적으로 접근하면 객관식 푸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처음에 이걸 법리적으로 배울 땐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한번 여기 이해가 되면 굉장히 기분 좋은 파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그 기분을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부동산 투자라든지 부동산 경매라든지 이런 쪽으로 공부를 하실 분들은 요게 하나의 그 관문입니다. 요걸 넘어서면 더 길이 잘 보일 거예요. 자, 공동저당권의 후순위 권리자는 20배당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감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 공동저당 있는 등기 보고 2순위 들어온 사람은 20배당이 되면 내가 좀 골치 아플 수도 있겠구나 알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물상보증인은 자기의 물건을 담보로 제공한 거지 다른 곳에 공동저당이 어떻고 후순위 권리자가 어떻고 이것까지 고려하지는 않거든요. 그냥 선의로 담보를 제공했는데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법에서는 그겁니다. 보호가치가 어느 쪽이 더 있느냐. 미세하지만 물상보증이 더 있다고 보고 그래서 물상보증인을 권리를 일단은 챙겨줍니다. 결론을 알아두시고 자 사례를 볼게요. 아까 보신 사례고 이 물상보증인 사례는 어디 있냐면 369쪽 물상보증인이 있는 경우 모든 거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물상보증인이 없는 경우 동시배당, 20배당을 숙달을 하세요. 숙달을 하고 만약에 물상보증이 있는 게 헷갈린다 그럼 물상보증인 부분은 버리세요. 그냥 이렇게 에너지 쏟지 마시고 버리시고 그런데 기본형 물상보증이 없는 상태에서 동시배당, 20배당이 되면 이거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자, 이겁니다. 김변이 우리은행에서 9천만 원 대출 받으면서 주택과 임야 두 개의 공동저당 설정하고요. 또 다른 사람의 주택의 공동저당 이 세 개를 공동저당으로 설정한 겁니다. 세 개를. 그래서 각각 9천, 9천, 9천이 등기부 1순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후 김변은 다시 돈이 필요해 신한은행에서 임야를 담보로 그럼 여기 2순위에 신한은행이 있겠네요. 5천만 원 빌렸습니다. 이 경우 김영숙의 주택에 먼저 경매가 실행돼서 5천만 원 낙찰받고
그 다음에 자 여기 1번, 2번, 3번 요 순위로 낙찰이 된 거예요. 쭉. 그러면 이제 죽어나죠.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험에 집 날아가고요. 임야에 있는 후순위 신한은행 5천 여기서 못 받고요. 그러면 이 둘은 어떻게 됩니까? 자, 신한은행도 이제 일로 오게 되고 물상보증인도 일로 와서 이 주택의 낙찰. 자, 주택은 5천만 원에 낙찰됐네요. 이 주택에 5천만 원의 낙찰 대금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요거를 요 둘이 나눠 가져야 돼요. 근데 보세요. 5천을 신한은행이 가져가면 김영숙이 하나도 못 받고 김영숙도 지금 9천이 날아간 거잖아요. 이미 9천이 날아가 버리니까 여기 5천을 가져가도 부족하죠. 자, 그러니까 이 5천을 누구한테 줄 거냐. 아주 치열한 문제죠. 자, 결론부터 5천을 여기다 줘버립니다. 그러면 신한은행은 못 받을 가능성이 높죠. 요겁니다, 결론이. 뒤에 그냥 눈으로 보세요. 자, 공문가당인데 이 순위 신한은행 5천, 자, 낙찰 5천, 5천씩 낙찰됐네요. 근데 여기부터 지금 경매가 돼버렸으니까 1순위 우리은행이 5천을 가져갖고 자녀 대금은 없습니다. 1번, 2번, 3번. 두 번째 여기가 이제 낙찰이 5천이 됐으니까 우리은행이 이제 9천 빌려줬는데 여기 5천 가져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4천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네, 4천을 가져갑니다. 5천에 낙찰돼서 우리은행이 4천 가져왔으니까 신한은행이 1,000만 원 가져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충돌이 나죠. 이 하나에서. 네, 신한은행은 1,000만 원밖에 못 가져왔잖아요. 동시 배당이 됐으면 더 가져갈 수 있었는데 손해입은 돈. 김영숙은 자기 집이 날아갔죠. 대의변제자. 그래서 이 5천을 이제 뜯어 먹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예. 이때 결론 물상보증인한테 이 5천을 줍니다. 김변 임야의 후순위 저당권자 신한은행은 20배당에 의해 애초 동시배당 시 받을 수 있었던 2천만 원 중 1천만 원 배당을 지 못했다. 동시배당을 해보니 신한은행한테 1천만 원이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동시배당 때 계산을 먼저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인데 지금 1천만 원 가져왔으니까 1천만 원은 신한은행 김변주택에서 받아가야 되죠. 아래는 그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결론 보면 김변주택이 신한은행과 김영숙의 권리가 충돌하는데 우리 판례는 물상보증인의 우선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김변주택에 있던 우리은행의 저당권은 김영숙이 신한은행보다 우선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 결론만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길고 긴 기본 강의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오프라인에서 심화 강의를 하는 거를 그 중에 좀 도움될 만한 걸 올려드렸고요. 기본 강의가 여러 개인적인 일정으로 많이 늦어지게 된 점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공부하시는 거 많이 힘드실 건데 그나마 좀 공부가 어렵지 않게 느껴지시도록 양을 줄이고 목차를 재구성했습니다. 믿고 따라오시면 시험에서 합격점 올리는 거는 기본이고 고득점도 가능하실 겁니다. 그거는 실제 이 내용으로 공부한 분들이 결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자신감이고 믿음입니다. 불안한 상태에서 하는 공부는 하나도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라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고요. 뒤에 5편 공부 방법론은 따로 설명드리지는 않을 거고 지금까지 중간중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방법론들을 모아놓은 거니까 시간이 되실 때 한번 보시고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하시면 결과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불합격의 가장 큰 지름길은 포기하는 겁니다. 끝까지 하면 어떤 유익이든 있으니까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강의 들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의 바람은 여러분들이 힘들지 않게 원하시는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고 제가 책이나 강의를 통해서 돈을 벌거나
어떤 명예를 얻거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한 분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저는 꿈을 이룬 겁니다. 제가 꿈을 이뤘듯이 여러분의 꿈도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그리고 언제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